네, 코로나19 이후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 전에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전반적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좋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 3.7%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금리 3.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주택 재고로 바이어들께서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경우에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장이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한 달 동안의 혼란기가 있었고요.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로 인해서 제로 금리가 선언이 되었고 그 이후로 수차례의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제로 금리를 통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저축에서 투자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로 부동산 투자에 더 활성화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상으로 코로나 전부터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은요,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벌써 방향을 바꾸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진출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인구의 유입이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많이 유입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위해서 코어 마켓에서 프린지 마켓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인구 밀접 지역인 도시에 가까운 주변에 있는 그 시장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변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제성의 문제로 서브 마켓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가 드는 도시나 또는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흘러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선 도시인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은 도시에서 좀 더 저렴한 2선 도시인 아틀란타, 휴스턴, 달라스, 라스베가스과 같은 2선 도시로 인구가 많이 흘러서 그러한 하부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었던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자들의 심리로 인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요자가 급증을 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현격한 공급량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요가 증가한 이유로는요, 첫 번째 제로금리 양적 완화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밀집되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택근무, 원격근무로 인해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많이 상승함으로써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시장에 대거 몰리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는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요, 안전성 문제로 기존의 집주인들이 집하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에 시장에 집을 내놓지를 않았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규 주택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신규 주택도 원자재 부족으로 확장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상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2010년부터 미국에는 주택 재고량이 부족한 상태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금융 위기 때의 시장을 많이 비교를 하시면서 이런 집값이 그때처럼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로 미국 부동산 시장과 서프라임 금융 위기 때의 시장에서 같은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솟는 집값 상승이라는 건데요. 그거를 빼고는 사실 공통적인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 투기 수요입니다.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때의 그러한 수요자들을 살펴보시면요. 단기성 수익의 기초를 둔 투기 수요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크레딧 붐을 일으켜서 수요자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융자를 다 줬던 참 위험한 그러한 시장이었는데요. 하이 리스크 론들이 성행되면서 100%, 120%까지도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러한 단기성 수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현재를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프라임 금융 위기 이후로 모기지 심사 자체가 아주 엄격하게 바뀜으로써 대부분의 바이어분들이 집을 구입하실 때 자기 자본금이 많아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20%에서 30% 정도의 자기 자본으로 다운을 해서 나머지를 융자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은 적고 수요는 많은 그런 마켓이다 보니까 비딩 경쟁으로 인해서 캐시 바이어가 대거 출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봤었을 때는 현재는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그런 안전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요, 수요자의 신용 문제인데요. 서프라임 금융 위기 때는 대부분 크레딧 스코어가 좋지 않아도 쉽게 융자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때는 뭐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니까 굉장히 숏텀으로 위험한 모기지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서는요, 융자 심사 자체가 아주 엄격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실소유자들은요, 크레딧 스코어가 일단 좋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 자금과 그리고 본인 소득과 본인 크레딧이 다 충족되어야지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숏텀으로 어떤 단기적인 이득을 바라보는 융자 프로그램보다는 롱텀의 픽스트 모게지를 성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픽스트 고정이냐 고정이냐 고정이냐. 그거는 서프라임 금융 위기 때의 그러한 위험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바이어들은 무조건 먼저 물어보는 게 고정이자입니까? 고정이자입니까? 하는 거를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또 다른 차이점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 침체와 실업률의 관계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우리가 경제 침체와 실업률에 대해서 많이 언급들을 하는데 이 코로나는 사실 예측 불허의 바이러스 전염에 따른 이런 경제 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경제 침체는 2020년 4월 정부의 양적 완화로 거의 마감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업률은 4.6%로 많이 회복된 단계이고요. 서프라임 금융 위기 때를 살펴보시면요. 2005년에 크레딧 붐을 일으켜서 굉장히 마켓이 활성화됐었는데 2006년 하반기 때부터 서서히 긴축 경제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수요가 서서히 감소되고 공급은 과잉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2007년 최고점에서 2008년 서프라임 붕괴로 이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가격 하락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공급량에 있어서는 서프라임 금융위기 때는 공급 과잉의 현상이 두드러졌고요. 코로나19 이후로는 공급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압 매물에 있어서 비교를 해드린다면요. 코로나19 이후로는 모기지 유예 정책 이후에 차압률이 많이 증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감소를 할 것이냐 하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9월에 모기지 유예 정책이 끝남으로써 사실상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2019년 9월 대비 70%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2019년 3분기 대비 60%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프라임 금융 위기 때를 보시면은요, 2008년 이후 실업률이 급증을 했고요. 또한 가격 하락에 의해서 모든 주택은 이른바 깡통주택이 됨으로써 차압 매물이 급증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 미국 부동산 시장과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때의 미국 부동산 시장을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모두들 이해를 하셨겠지만 집값 상승 외에는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지 않습니다. 미래의 미국 부동산 트렌드를 말씀드린다면요. 현재의 미국 부동산 트렌드의 일부는 몇 년 동안은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프린지 마켓, 서브 마켓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은요.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코어 마켓이 다시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다시 활발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단가를 낮춰서 굉장히 작은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타이니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립식 제조주택이 활성화되면서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소득층,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용 주택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에 있어서는요, 이미 성행하고 있지만 임대용 주택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빌더에서는요, 빌드 투 렌트 방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빌더들은 새 집을 지어서 분양의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새 집을 지어서 곧바로 빌더가 렌트를 놓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상류층의 은퇴자나 1인 가구를 겨냥한 그러한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부동산 트렌드에서 부동산 유형별로 봤을 때 거주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서 사실 타격을 받았던 부동산의 유형은요,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공간, 호텔 같은 그러한 부동산 유형이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많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복합 용도 구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빠른 전환으로 있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피스 공간을 의료 관련 연구소로, 호텔은 다세대 주택으로, 소매점 공간은 대면을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주차장은 셀프 스토리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용도 구역 설정 과정은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또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대변환이 있는데요. 프레디 맥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1인 가구가 대거 등장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럴 경우에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 부동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프레디 맥 연구 자료를 보시면은요, 현재 1인 가구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데요. 향후 5년에서 10년 이후에 X 제너레이션이 여기에 많이 1인 가구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Z 제너레이션들이 결혼 시기가 늦춰짐으로써 또한 1인 가구로 대거 등장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주택을 보급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해서 대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3D 버추얼 투어가 활성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집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지가 않아서 3D 버추얼 투어를 활용해서 실사를 대신해서 집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향후 몇 년 이후로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G세대에서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제로 에너지 건물입니다. 2030년 이후로 신규 건물 100% 탄소 제로 배출 기준 도입 예정이 있고요. 기존 건물과 공공 건물의 50%는 탄소 제로 건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뉴욕의 이타카시에서는요, 모든 건물의 탈탄소화를 시작을 했고요. 시의회 만장일치로 시내 건물의 탈탄소화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미래 트렌드를 알고 준비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의 흐름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의 자산이라 인구의 흐름과 유입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요, 인앤아웃 현상인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사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인앤아웃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앤아웃 현상이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좋았던 지역이 인구의 흐름으로 인구가 빠지면서 안 좋은 도시로 바뀌고 또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전에는 안 좋았던 지역인데 다시 재개발이 됨으로써 상류층의 주류 사람들이 다시 대거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시장이 부각되는 그러한 현상을 인앤아웃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인구의 흐름, 수요와 공급, 더불어서 인앤아웃 현상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요, 한인들의 인구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인들은 주로 주류층의 사람들이 이동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는데요. 좋은 학군, 좋은 지역, 좋은 위치 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한인들이 이동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신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때 선호하는 지역으로서는 한인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서 미국 자체의 인구 흐름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다 따져보았을 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는요, 이선 도시인 아틀란타, 오스틴, 휴스턴, 달라스,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인구 유입이 많은 곳 중에 또 한 곳이 피닉스인데 이 지역은 한인들의 인구 유입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이런 이선 도시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러나 거주 목적일 경우에는요, 일선 도시인 LA, 뉴욕, 시애틀, 이선 도시 아틀란타, 오스틴, 휴스턴, 달라스, 라스베가스 어디든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에서요, 아셔야 되는 것은 부동산의 유형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부동산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웨어하우스, 셀프 스토리지와 같은 산업용 부동산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부동산의 투자를 고려하실 때에는 안정적인 부동산 유형인 거주용 부동산, 즉 단독주택, 임대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국에는 한인 에이전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그러한 전문가들이 각 주마다, 각 지역마다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국어만 사용하셔도 충분한 미국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투자 금액일 때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 상승에 주로 중심을 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 소득에 대한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장점은 뭐냐면은 자산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지만은요,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상상하시는 것이 큰 집을 많이 상상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부동산은 대지의 크기도, 집의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미국의 부동산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자본 환원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의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치가 이미 너무 올라져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임대 수입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로 계산했을 때는 한 2%에서 3%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라면요. 미국일 경우 일선 도시인 LA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 환원율이 대강 4%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뜨고 있는 2선 도시일 경우에는요. 자본 환원율이 5.5%에서 6.5%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특히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은 임대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너무너무 좋다. 이러한 현금 흐름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